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배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바로 피 한 방울의 진실이라고. 그날 병원에서 건네받은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종이는 얇았고 바람 한 번 스치면 날아가 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위에 적힌 글자와 숫자는 내 심장보다 무거웠다. 내 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이가 부모 조합상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는 검사 결과. 그 순간 세상은 멈췄고 나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초침도 멈춘 듯했고 호흡마저 가슴속에 갇혀버렸다. 병원 복도를 나서며 종이를 수십 번 확인했지만 글자는 바뀌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만 계속 바뀌기를 바랄 뿐이었다. 차에 올라타고도 핸들을 잡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앞이 아득했고 뭔가 거대한 구멍이 발밑에서 벌어지는 듯 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이지? 끝없는 질문이 나를 휘감았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다. 작은 팔이 내 목을 감쌌고 그 온기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다. 순간 무슨 소용있냐? 이 아이가 지금 내 품에서 웃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만약 이 웃음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남편 민재는 평소처럼 늦게 퇴근했다. 늘 그랬듯 단정하게 넥타이를 풀고 습관처럼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소파에 앉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오늘 건강검진에서 좀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 그는 무심히 고개를 돌렸다. 뭐가? 아이 혈액형이 우리가 가진 조합으론 나올 수 없는 형이래. 검사 오류일까? 순간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날 똑바로 쳐다봤다.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거 오류야? 병원에서 잘못한 거야? 괜한 의심하지 마. 말투는 단호했지만 지나치게 단호했다. 너무 준비된 듯한 반응?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히고 입술이 떨렸다. 그날 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지만 눈은 끝내 감기지 않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 윤말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애미야, 괜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는 병원이 있어. 거기 원장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야.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강압적이었다. 내가 말하지도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누가 말했을까? 민재일까? 그렇다면 왜 벌써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을까? 등골이 싸늘했다. 주말 우리는 라온산 부인과를 찾았다. 병원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병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원장 박서원은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우리를 맞았다. 그는 서류를 보며 말했다. 단순 오류일 수 있습니다. 다시 검사해보죠. 재검은 빠르게 끝났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상입니다. 부모 혈액형과 아이 모두 일치합니다. 박서원은 확신에 차 말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크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거 봐라, 내가 뭘 했냐? 하지만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며칠 전 종이 위에 찍힌 글자와 숫자가 내 눈에는 아직도 선명했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동생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대형 병원 검사실에서 일하는 전문가였다.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하자 유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히 말했다. 언니, 그거 조작됐을 가능성 커? 원본 데이터랑 출력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개입하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아이는 엄마 품에서 숨을 고르게 쉬었고 나는 그 작은 숨결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끝없는 공포에 빠졌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차를 내주며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애미야, 네가 애 낳은 몸이 아니라는 말이 돌더라. 나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직접 낳았어요? 네가 뭐라 해도 증거 없으면 소용없다. 병원 CCTV도 다 사라졌다더라. 그녀의 말은 협박이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듯한 시나리오 같았다. 나는 대답을 잃었다. 그날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검사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더 거대한 거짓의 시작이라는 걸. 며칠 후 유정이 내게 친자 검사 키트를 건네줬다. 언니 이거 해. 내가 결과 확보해 줄 수 있어? 나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 날 그 키트는 소각장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되었다. 누군가 일부러 버린 흔적이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리를 떨며 울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누군가 진실을 숨기려는 손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나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이대로 무너질지 아니면 끝까지 파헤칠지.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더 이상은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밤은 깊어가는데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고 누워 있었지만 그 따뜻한 체온조차도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눈을 감을수록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네가 애 낳은 몸이 아니다. 증거가 없다. CCTV도 없다. 그 목소리는 나를 비웃듯 또렷하게 각인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무심한 듯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냈다. 혹시 엄마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알아? 민재는 신문을 펼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내가 말했지. 가족이니까 알아야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가족이니까? 그렇다면 내 두려움과 혼란도 가족이라면 같이 안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에게 가족은 오직 자기 부모와 가문뿐이라는 걸 나는 그제야 또렷하게 깨달았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냈다. 아이를 등원시키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며 평범한 엄마와 아내의 역할을 계속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씨가 번지고 있었다. 유정은 끊임없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기록을 들여다봤는데 뭔가 이상해? 검사 로그가 비어 있어? 누군가 시스템을 조작한 흔적이 있어? 나는 다시 라온 산부인과로 갔다. 예약도 하지 않고 그냥 접수실을 지나 복도를 걸었다. 간호사들은 놀란 듯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출산 당시 입원했던 병동 앞에 서자 발걸음이 떨렸다. 그곳에는 내가 기억하는 진통의 고통, 눈물이 배어있는 침대,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의 울음을 들었던 순간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을 증명해줄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진료 차트는 불완전했고 CCTV는 없었으며 간호사의 근무일지도 사라진 상태였다.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돌아보니 박서원 원장이었다. 그는 여전히 매끈한 미소를 지었다. 서아 씨 왜 이렇게 혼자 오셨어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의 기록이 전부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왜 제 출산 장면만 지워진 거예요? 박서원은 잠시 눈빛을 피하더니 낮게 웃으며 속삭였다. 큰 집안일수록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모든 기록이 남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지켜야 할 게 많아서 그래서 아이의 혈통을 둘러싼 거짓말이 시작된 것일까? 나는 병원을 빠져나오며 다짐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유정이 있고 진실을 좇는 기자 진우가 있다. 이 싸움이 길고 험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애미야, 괜한 발버둥 치지 마라. 내가 뭘 안다고 이리저리 들쑤시고 다니니? 우리 집은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오래 지켜온 핏줄이야. 너 하나 때문에 무너질 줄 아니?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저도 제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진실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얼어붙었고 그 순간 알았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나를 배제하고 아이를 빼앗으려는 전쟁이라는 걸. 그날 밤 다시 한 번 봉투가 내 앞에 놓였다. 유정이 몰래 준비해준 두 번째 키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고 작은 봉투에 넣었다. 이번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누군가는 또다시 이 봉투를 노릴 거라는 걸.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창문이 덜컹거렸다. 나는 아이 곁에 앉아 하염없이 바람 소리를 들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은 늘 조용히 스며들어 왔지만 불빛은 언제나 요란하게 터졌다. 그 불빛은 네온사인의 화려함처럼 달콤했지만 실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길을 잃게 했다. 시댁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빛을 내기 시작했다. 남편 민재는 퇴근길마다 새로운 넥타이를 걸치고 시어머니 윤말자는 눈에 띄게 값비싼 외투를 걸쳤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늘지 않았지만 손목에 걸린 시계는 분명 어제까지 없던 것이었다. 그리고 시동생 준수는 더 대놓고 달라졌다.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고급 식당에서 사진을 찍어 올렸다. 나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눈으로 본 것은 결코 지울 수 없었다. 몇 달 전만 해도 힘들다며 푸념을 늘어놓던 그들이 이제는 어디서 그 돈이 흘러들어오는지 묘하게 들뜬 얼굴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앞에서 그들의 변화를 온몸으로 목격하게 되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기다리던 순간 눈부신 검은 차량이 내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윤말자가 제일 먼저 내렸다.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한정판 가방을 들고 있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구두굽이 그녀를 부풀려 놓았다. 그 뒤를 따라 시아버지가 내렸는데 금빛 팔찌와 목걸이가 과하게 번쩍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듯 당당하게 걸어왔다. 나는 숨이 막혔다.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옷차림도 표정도 기운도 달랐다. 윤말자는 나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애미야, 너도 이제 좀 갖춰 입어야지.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내가 돈 줄 테니까 백화점 가서 옷 좀 사 입어라. 그 말은 충고였지만 동시에 명령처럼 들렸다. 나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몸서리가 쳐졌다. 왜냐하면 그 순간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저들이 손에 쥔 빛은 정상적인 길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며칠 뒤 민재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고 소파에 쓰러졌다. 낯선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는 눈을 반쯤 감은 채 대답했다. 그냥 사람들 좀 만나는 거야.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이라니 누구? 사업하는 사람들. 당신이 몰라도 되는 일? 그 말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그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성실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술, 향수, 명품, 모임. 모든 것이 낯설게 변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친구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다.
서아 씨 혹시 남편 일에 대해 들은 거 있어? 무슨 일이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남편분이 뇌물 문제로 조사받는다는 얘기가 돌아요? 우리끼리 다 아는 사실인데 당신만 모른 것 같아서. 순간 귀가 멍해졌다.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민재를 추궁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화를 냈다. 당신이 뭘 알아? 나도 잘 살자고 한 거야. 다들 그렇게 해. 당신은 현실을 몰라. 당신이 우리 집에서 제대로 해줬으면 내가 이런 일까지 했겠냐? 그의 말은 핑계였지만 동시에 내게 책임을 떠넘기는 독이었다. 나는 더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집을 나가버렸고 나는 아이 곁에서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다. 며칠 후 세상은 요란한 소식으로 들썩였다. 라온 산부인과 원장 박서원이 연루된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다. 그 속에 시댁의 이름도 있었다. 윤말자와 시아버지가 거액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화려했던 불빛은 꺼져버리고 남은 건 빛과 원망뿐이었다. 윤말자는 그 길로 나를 찾아왔다. 얼굴은 초췌했고 목소리는 떨렸다. 애미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망했어. 당장 돈이 필요한데 너 돈 좀 있니?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무슨 돈이 나오겠어요? 게다가 그동안 돈은 다 도련님한테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러자 윤말자의 얼굴이 굳었다. 가족끼리 이럴 수 있니? 내가 며느리라면 이런 때 도와야지.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아이만 지키면 돼요. 저희 인생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시댁 일은 이제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곧바로 돌아왔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은 짐을 싸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문자 한 통이었다. 내일 이사차 간다. 안방은 우리가 쓰겠다. 나는 경비실에 미리 연락을 넣고 그들을 막아달라 부탁했다.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직접 현관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렸다. 쾅쾅 울리는 소리, 욕설, 고래고래 외침. 그 순간 나는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안방에 앉아있던 건 나보다 먼저 와있던 내 엄마였다. 양반 다리로 앉아 방망이를 들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하는 모습. 그 순간 내 가슴에 꺼져있던 불빛이 다시 켜졌다. 이번엔 내가 아니라 우리 편을 비추는 불빛이었다. 현관 앞에서 벌어진 대치는 마치 오래된 전쟁의 서막 같았다. 시어머니 윤말자는 여전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뒤로 시아버지와 시동생 준수까지 밀려 들어오려 했다. 그러나 안방문이 열리자마자 마주한 건 내 엄마였다. 엄마는 방망이를 무릎 위에 두고 차분한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순간 윤말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마치 예상치 못한 적수를 만난 것처럼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제 딸 집입니다. 들어올 권한 당신들에겐 없습니다. 윤말자가 비웃듯 대꾸했다. 뭐라고?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지.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다. 아들이 낸 돈 반, 우리 딸이 낸 돈 반. 반은 우리 딸 집입니다. 들어올 거라면 제 딸 허락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말자는 더 이상 말로는 밀릴 수 없다는 듯 소리를 한층 더 높였다. 하지만 엄마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 치명적인 진실을 꺼내들었다. 당신 아들 뇌물수수로 조사받는 거 모르십니까?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동안 감추려 했던 사실이 이제 가족들 앞에서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시동생 준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윤말자는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엄마는 단호히 끊었다. 사실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들만 모른 척할 뿐이죠. 그러니 더 이상 우리 딸 집에 들어와 억지 부리지 마세요. 스스로 감당할 일은 스스로 감당하십시오. 윤말자는 결국 말문이 막혔다. 그날 그들은 억지로 들이닥치려던 발걸음을 물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삿짐 차는 아파트 정문을 나갔고 남은 건 부서질 듯한 정적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무겁게 젖어 있었다. 딸아, 이제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며칠 뒤 동생 유정이 새로운 증거를 가져왔다. 검사실 시스템의 로그 기록. 원래라면 삭제할 수 없는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댔다는 흔적이 분명했다. 나는 그 자료를 쥐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대학 동기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지금 탐사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진우는 짧게 대답했다. 서하야, 내 목소리 듣는 게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근데 네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가족 문제가 아니야. 사회적인 사건이야. 나한테 맡겨. 내가 끝까지 파보겠다. 그날 이후 진우는 쉼없이 움직였다. 병원 관계자를 만나고 금융사건 관련 자료를 추적하고 시댁의 계좌 흐름까지 조사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내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라온산 부인과 원장 박서원, 오래전부터 상류층을 상대로 핏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어. 난임 부부, 혈통에 집착하는 가문 그들에게 맞춤형 아기를 제공하는 거지. 내 시댁도 그 프로그램의 고객이었던 것 같아. 나는 숨이 막혔다. 혈통이라는 이름으로 아이까지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다. 진우는 말을 이어갔다. 너 혼자서는 절대 못 막아? 이건 이미 시스템이야. 하지만 증거를 모으면 흔들 수 있어. 내 동생이 가져온 로그, 내가 확보한 제보자 진술, 거기에 내 경험까지 하나로 모으면 충분히 세상에 폭로할 수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나와 아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위험도 함께 커졌다. 누군가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협박을 했다. 그만 알아보는 게 좋을 거다. 내 아이가 안전하려면 차 안에 누군가 따라붙는 기척도 느껴졌다. 집 근처에서 낯선 남자가 서성이는 모습도 보였다. 두려움이 목을 조였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홀로 앉아 다짐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내가 두려워하면 아이도 두려워하게 될 거다. 나는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거다. 강물이 굽이치며 달려가듯 내 인생도 이제 거대한 물길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다. 피할 수도 없었고 멈출 수도 없었다. 남편 민재가 뇌물수수로 법정에 서게 된 날, 법원 앞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나는 아이 손을 꼭 잡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민재는 한때 내가 존경하던 남자였고 믿었던 남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초라하고 땀에 젖어 있었다. 검찰 구형은 무거웠다. 징역 5년과 벌금 수천만 원.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민재의 어깨가 푹 꺼졌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향했지만 나는 눈을 피했다. 우리 사이에 더는 남편과 아내의 정은 없었다.
오직 아이의 아버지라는 흔적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다. 시댁은 이미 풍비박산이 났다. 윤말자와 시아버지는 다단계 금융 사기에 모든 돈을 날린 뒤 작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아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시동생 준수 역시 빚더미에 앉아 어디론가 사라졌다. 화려한 불빛은 모두 꺼지고 남은 건 쓸쓸한 잔해뿐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라온 산부인과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핏줄 맞춤 프로그램의 실체. 진우는 그 사실을 세상에 내보내기로 했다. 방송국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그는 진지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서하야, 이건 내 용기가 없으면 끝까지 못 가. 내가 겪은 일, 내가 본 기록, 내가 들은 말. 다 말해야 돼. 무섭겠지만 내 목소리가 증거가 된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아이를 바라보니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 아이가 내 품에서 자라나는 이상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방송 녹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카메라 불빛 아래서 나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말했다. 병원 기록이 사라진 일, 시어머니의 협박, 재검 조작, 그리고 진우가 찾아낸 내부 제보. 말하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보도가 나가자 세상은 들끓었다. 혈통 거래한 상류층, 맞춤형 아기 프로그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포털을 도배했다. 병원 앞은 항의하는 사람들로 붐볐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들도 속속 나타났다. 사회는 분노했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파헤쳤다. 박서원 원장은 결국 체포되었다. 그가 운영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의료가 아니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집안들이 원하는 혈통, 원하는 성별, 원하는 조건의 아기를 얻기 위해 음지에서 벌어진 비극이었다. 검사 결과가 조작되고 출산 기록이 사라진 건 모두 그들의 시스템 속 일부였다. 세상은 분노했고 동시에 나를 주목했다. 기자들이 내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다. 당신은 왜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진실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던 모든 두려움이 비로소 흘러나갔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 되었고 동시에 아이의 엄마로서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 시간은 흘렀다. 민재는 수감 생활에 들어갔고 시댁은 연락조차 끊겼다. 봉투에 담겨 오던 협박 편지도 더는 오지 않았다. 대신 내 일상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아이는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뛰놀았고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시절, 화려한 불빛에 눈이 멀었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 내게 남은 건 아이의 웃음, 가족의 품,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나 자신이었다. 어느 저녁 아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무서운 일 없지? 나는 아이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이제 우린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어떤 일이 와도.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물길은 한때 거세게 몰아쳤지만 이제는 조금씩 잔잔해지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앞으로도 또 다른 폭풍이 찾아올지 모른다. 하지만 더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물길이 아무리 거세도 나는 아이와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선택한 인생이었다.